네, 카시카리 분장을 하면 배가 진다고 하시는데 카시카리도 좀 피부톤이 어두운 걸로 제가 어둡습니다. 네네. 카시카리. 예. 네. 머리도 약간 좀 벗겨졌고요. 예. 머리는 절대 담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저도 닮으면 큰일 납니다. 약간 제가 뭐 깊숙하게 이렇게 막 사과하면서 음. 깊숙하게 인사할 때 정수리가 좀 헝하다는 말씀이 약간 있으신데 좀 화납니다. 약간. 예. 정수리 조금만 그래요, 조금만. 예, 그렇습니다. 전 지금은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 카시카리를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또 마켓 브리핑 해주실 또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의 조경상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하시죠? 근데 의외로 담담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은. 네. 네, 담담하십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새 뭐 증권사 직원, 저도 뭐 증권사 직원이지만 네. 그 왜 2차 대전 당시에 우리 괴벨스 네. 선전부장이었잖아요. 네. 선전부 장관. 그 나치를 이제 선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증권사 직원으로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주식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괴벨스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갑자기 들었어요. 아침에 이제 나오면서 좀 지난주 이제 고용부터 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많이 동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지금 어쨌든 최근에 네. 며칠간 우리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은 뭐였다고 보세요? 가장 첫 번째로 큰 건 결국에는 금요일날 나왔던 고용이죠. 네. 고용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선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압박을 받고 있는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통화 정책의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얼마나 잘 나왔다고? 그러니까요.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분명히 고용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것들은 보이지만 뭐 역사상 거의 최저 실업률, 네. 보통 이게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실업률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 경기를 좀 꺾어놔야 되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말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고용이 저하돼서 고용이 꺾여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런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결국엔 좋은 거냐라고 봤을 때는 나중에는 그럼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경기가 다시 되살아난다라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주가는 향후에 만약에 이제 고용이 꺾이게 됐을 때, 경기 지표들이 모든 것들이 좀 안 좋아졌을 때, 나중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식 시장은 잠깐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식 시장은 더 힘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일각에서는 이제 고용이나 인플레이션이 후행 지표다라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예. 사실 버냉키 이후에 제가 예전에 좀 정리를 해드렸을 때, 연준은 이제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후행적으로 통화 정책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차피 지표들을 보고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레미 시겔 교수나 이런 분들이 지적했던 것들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비난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시장이 움직이는 건 결국엔 이런 이슈들은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힘든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좀 움직일 때 불리했던 부분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네. 사실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시작하셨던 분들은 네. 좀 힘든 시기지만 좀 버티는 게 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버팁니까? 버텨야죠. 지금까지 버틴 거에 더 버티자. 네, 저도 버티고 있고요. 얼마나 버팁니까? 아마 제가 처음에 출연했을 때나 매번 계속 말씀드리는데 4분기까지는 상당히 좀 4분기까지는 힘들지 않겠냐. 12월까지, 연말까지. 여러분들 연말까지만 연말까지는 힘내세요. 네. 그럼 이제 고용 지표에 대한 뭐 어때 분석을 해보면 어떤 분야가 잘 나왔는지 혹시 좀 분석이 됩니까? 어떤 분야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이거는 사실 전전 방송에서 제가 준비를 해왔다가 시간 관계상 잘렸다가 이 지표가 나오면서 다시 써먹어야지 해서 갖고 왔던 건데요. 써먹으라고 또. 네, 자료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쪽은 이제 미국의 프레드라고 하는 우리 이제 어플이나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건데 그 산업 섹터별로 고용 형태 이제 인구수예요. 종사자 수를 나타낸 거고요. 요 회색 음영이 2020년 코로나 당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고용 현황이 나온 겁니다. 이 주황색 선을 주목하셔야 돼요. 네. 가장 많은 큰 해직을 보였고 해고를 보였고 네. 그게 다 아직까지 안 올라왔네요. 가장 못 올라온 이게 어디냐면 레저와 접객업이에요. 아하. 그 결국에는 고용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앞으로도 고용은 앞으로 더 늘어나겠네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을 좀 읽다 보니까 그런 거 보세요. 주말에 좀 봤어요. 이제 크롬으로 번역해서 보면 됩니다. 종이 신문이 아니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옆에 있는 표는 그 페이롤, 그러니까 급여입니다. 네. 대부분의 섹터는 코로나 이전에 급여 수준을 넘어가거나 다 복귀가 됐는데 네. 이 레저와 접객업은 네. 예전보다 소득이 아직은 적어요. 왜요? 저도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인데. 예. 그럼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는 급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인플레 또 안 좋은 얘기. 네. 그리고 고용이 다 차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기사들 좀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호텔 같은데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채용이 어렵대요. 왜요? 안 오니까요. 이제 힘든 일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좀 어려운, 그러니까 힘든 일들 많이 하셨던 분들 언택트 때문에 네. 뭐 배달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운송업 이런 쪽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직업의 이동이 좀 상당히 2년 동안 많게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쪽 접객업이나 레저 쪽에서는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 급여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급여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민을 열면 될 텐데 아직까지 좀 잠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민도 예전에 제가 이 자료 준비했을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트럼프 이전에는 연간 80만 명에서 많을 때 100만 명씩 이민자가 들어왔었는데 네. 그렇죠. 예. 코로나 뭐 트럼프가 이제 맞고 나니까 한 4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가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동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한 25만 명? 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들어왔다라고 하고 왜 안 풀어요? 우리 이든이 형?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전문직에서 종사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낮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하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나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고용의 탄력성이 높은 분야에 로봇을 대체한다든지 어떤 대체를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기술로서 메꿔보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건 사회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이런 쪽에서만 종사하던 사람이 뭐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적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당장 이 사람들에 대한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의 좀 경계를 계속 좀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예. 그런 이면을 예, 그러네요. 한 번 더 들여다보셨네요. 이왕 트럼프가 한번 해놨으니까 이거를 내가 굳이 바꿔서 나중에 사회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지금 뭐
정부도 재정 정책이나 아니면 그동안 양적 완화로 국채 발행했던 건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일 수도 있다. 특히 의료비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그렇죠. 예. 굉장히 벽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한 게 아닌가. 트럼프는 일자리 뺏기는 게 싫다고 해서 막은 거지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봤습니다. 아, 저희가 생각 못한 부분을 생각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아. 폭넓게. 단순하게 왜 안 해? 뭐 이런 저희는 이 정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봤던 부분이고. 주말에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아니 이건 정도면, 옛날부터 예.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사회적인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전 이게 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금리를 인상해서 실업을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디 코로나 때도 요 표를 보시면은 표 하나 표? 볼까요? 예, 표. 가장 많이 해고가 됐던 탄력적으로 이 고용이 변화했던 구간이 레저나 접객업이었는데 예. 우리가 보더라도 이쪽 직종은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급여 그쵸. 수준이 낮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래도 미국에서 보면은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든다는 건데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들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해고되는 거잖아요. 큰 그림에서 보면. 아니면 큰 기업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또 고급 인력도 정리해고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더 피해를 보는 거는 그렇지. 이분들 더 힘없이 좀 전에 예. 말을 한 게 인플레이션에 저소득층이 취약하다라고 해서 실업률을 더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일자리를 제일 먼저 빠르게 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보여줬던 데이터가 변동성이 좀 컸던 이쪽에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저소득층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논리 자체가 모순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이런 지적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경상 팀장님 얘기를 우리 월이 형, 음. 파월이 형 음. 좀 들어주세요. 음. 들으셨습니까? 아니 몇 년 전에는 연준 앞에 노숙자 텐트를 지나가면서 걱정하셨던 분이 지금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려서 저소득층이 실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월이 형 잘 들어주세요. 진짜 우리 진현님 진짜 많이 물렸나 봐요. 살려줘, 살려줘. 그러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무슨 얘기할까요? 예, 연준이 고할까? 이게 좀 되게 재밌는 제목인데요. 네. 예. 결론적으로 11월에도 75bp를 인상할 것 같다라는 확률이 높아졌고 페드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이제.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주말 동안 브레이너드 부의장이라든지 아니면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말을 했는데 사실 찰스 에반스 같은 경우 좀 뒤통수죠. 이 사람 좀 비둘기파로 알고 있었는데 비둘기 매파로 변했어요. 요새 이제 비둘기 없죠? 요즘 비둘기 없더라고요. 비둘기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네. 농담 조금 섞어서 말씀드리면 예, 아까 농담. 장혜성 지점장하고 얘기하다가 다 닭꼬치로 비둘기가 다 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간혹 진짜 닭꼬치 잘 사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닭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너무 싼 거 사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만 좀 확인했던 것 같고 주말간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이제 유엔이 나섰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 금리 좀 그만 올려라. 월이 형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이제 경제 칼럼을 쓰시는 이 저널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보통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직관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흔히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테일러 준칙이라거나 네. 아니면 관성법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두 개 다 간단히 설명 좀. 테일러 준칙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고용이라든지 기대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현상들을 놓고 하나의 어떤 방정식처럼 만든 다음에 적정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은지라는 거고요. 네. 관성법 같은 경우에는 물가라든지 연준이 어떤 실업률이든 뭔가 척도를 놓고 있으면 그거를 평균을 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금리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규칙 같은 건데 오호. 그 미국에 뭐 투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제 트위터 이런 거 딱 보면은 그 그래프가 있어요.
지금까지 연준의 통화 정책 긴축 모드 중에서 가장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는 게 올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규칙이나 질서가 무시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좀 나왔었고요. 네. 또 이제 사이드로 이제 조금 이제 괴롭히는 것 중에 미국 재무부가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연준이 갖고 있었잖아요. 이 이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좀 지적했었는데 이건 조금 자료를 조금 제가 하나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이 페드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연준에 이자를 지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지적되는 것들인데 연준에서 주주배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연준에 귀속되는 건 6%의 배당금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재무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배당금 이제 기사들을 좀 찾아서 보니까 대략 70% 정도의 수익 금액은 미국 재무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부담이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 우려는 좀 줄여도 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긴축을 상당히 강도 높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라든지 네. 속된 말로 우리가 반란, 네.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언급이 부정적인 언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유 참. 그래서 좀 멀지 않은 시간엔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용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어느 정도쯤일까요? 4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분이 아닙니까? 일단 4분기는 아닌 것 같고 4분기까지는 버티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 8% CPI 기준으로 8% 네. 아니면 PCE 기준으로 뭐 4% 초반 네. 이게 플랫하게라도 가져야지 네. 어떤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 버텨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그 내일 모레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기대치가 한 8.1 정도 8.1%, 역시나 예. 8%를 넘어가는 걸로 보고 있고 아직도요? 예. 아직도? 근데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코어예요. 코어는 이거 중요한데, 올라가지 않아요? 코어도 높게 예, 나와요. 예, 네. 그래도 뭐 지금 헤드라인에 와 주가 움직이니까 근데 8.1%요? 네, 아, 전망치대로. 8.1로부터 네. 네. 한 7자 보면 어떻습니까? 7자. 7자 나오면은 시장은 좀 한숨 돌리겠지만 사실 뭐 소비라든지 지금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해 볼 때는 고용이나 소비나 소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많이 내려가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뭐 이제 CPI 나오기 전에 뭐 PPI나 뭐 이런 것들 먼저 나오니까 이런 것들 좀 보면서 이제 좀 생각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PCE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일까지는 뭐 저는 CPI에도 그렇게 동요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시장은 동요를 하잖아요. 동의하죠. 예, 그게 문제죠. 이게. 예. 에휴. 그다음에 최근에 또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올라가서 이게 혹시 뭐 감산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예, 어렵습니다. 감산의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감산이라는 부분에 따라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네. 네. 공급을 쥐고 있는 애들끼리 담합을 하면 네. 어쩌나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번에 200만 배럴 정도 감산하기로 한 네. 결정은 결국에는 그 공급을 쥐고 있는 애들끼리 좀 결탁을 한 담합 이렇게 그렇죠. 조금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네. 미국은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제 사우디 내에 이제 뭐 주둔해 있는 미군이라든지 전략 군수물자들을 좀 철수하려고 이제 어느 정도 좀 말만 좀 이렇게 했었는데 설마 할까요? 사우디가 이거 쫓아내는 걸 지금 입법하려고 검토 중이라는 걸 정말요? 좀 봤어요. 네, 사우디도 이제 그럼 가고 싶으면 가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란을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란은 우리 속된 말로 나가리 됐잖아요. 이제 그죠.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베네수엘라가 또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베네수엘라가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에 있는 기사들을 좀 보니까 그 영부인의 조카가 마약 거래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돼 있어요. 구속돼 있어요. 네. 오. 얘네 2명을 풀어주고 베네수엘라가 이때 보복으로 미국인들을 가둬두고 있었거든요. 맞교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베네수엘라에다가는 쉐브론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네. 얘네들 이제 조금 약간 우리 속된 말로 설레발을 좀 하고 있고요. 어허.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베네수엘라에다가 가스전까지 개발에 참여까지 해놨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쉐브론이 또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얘네가 그 자산이 동결된 지가 한참 오래됐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돌아갈까요? 네. 기름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네. 베네수엘라 기름 석유는 이게 액체로 막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찐득찐득한 그 꿀 같은 어우. 거라서 얘네들을 좀 이제 정화를 해준 다음에 다시 정제를 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그러면 시추를 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고 하면은 실제로 시장으로 나오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는 빨리 이거 풀고 싶으니까 하루에 45만 배럴 이상은 뽑아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이제 가솔린 가격 좀 미국에서도 오르기는 했지만요. 고점이나 이런 부분들 대비해서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하면 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상황인 거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도 수요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여지는 상당히 좀 넓은 편이고. 그다음에 좀 사이드로 조금 한번 말씀드리면 유로하고 그 이스라엘하고도 천연가스 때문에 화해 제스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레바논인가요? 얘네들하고도 좀 이 가스전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네. 워낙 급하니까 급하죠. 그냥 합의 봤어요. 그냥 여기까지는 네 거, 여기까지는 내 거 이렇게 했는데 뭐 좀 이제 시간을 놓고 보면은 다른 공급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 유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이미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렇죠. 그럼 유럽이 경기 침체면 중국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사실 지금 보면 미국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상당 부분 자국에서 대체가 가능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좀 이제 상단은 어느 정도 좀 막혀 있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요. 많이 안 오르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네. 빅테크 좀 제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빅테크 아까 한 40%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업종들이. 너무해요. 근데 진짜 너무. 환율 때문에 빠진 거죠? 아니면 뭐 금리 때문에 빠진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3분기 실적은 아마 환율의 영향을 약간 받을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환율의 충격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말요? 네. 다들 그 걱정인데? 해외 매출이 높은데 비중이. 그러니까 다들 그 예, 걱정이에요. 제가 이제 요걸 말씀드리기 전에 환율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예. 만약에 지금 이제 달러당 예. 1,200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앱스토어에서 3,600원을 결제하면 네. 3달러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1,800원으로 올랐을 때 매출이 2달러. 2달러로 되는 거니까 네.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감소하죠. 네, 그렇죠. 달러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직전 1년 전하고 환율을 비교해 봤을 때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한 13에서 14% 정도 변동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실제로 환율에 대한 변동이 얘네들이 2분기 때 재무제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주세요. 네, 준비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별걸 진짜 다 해오신다. 그러니까. 대단해. 예.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매출이나 손익은요 평균 환율을 쓰거나 네. 그 매출이나 수익이 발생한 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음. 그러니까 6월 말일자 아니면 9월 말일자 종료된 환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평균법을 사용하기 그래요? 때문에 그럼 평균 우리가 뭐
1에서 시작해서 10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다 합치면 55가 나오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하면은 27이 되듯이 네. 편견을 적용해서 쓰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 데미지는 반감됩니다. 데미지는 반감이 되고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구글을 가지고 한번 이제 찾아보고 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친절하게 얘네들이 공시되어 있는 재무제표 주석에 써 있어요. 네. 자, 환율이 10% 하락하면 요만큼 마이너스가 난대요. 이게 100만 달러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총 수익이 밑에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요게 대략 제가 5%, 6% 정도 됩니다. 수익 대비해서 보면. 8이니까 19면은 한 3.5%? 네, 그죠? 맞습니다. 그 정도 되죠? 네. 3.5%.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해지 수단을 쓰고 있어요.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환해지를 네.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 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제 외환 그 이제 환해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좀 특징이라고 보면 작년보다 네. 올해 해지가 더 소극적입니다. 그냥 제 생각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그냥 이걸 가지고 하면서 손을 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네. 하지만 일정 부분씩은 환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지 수단을 쓰고 있다. 파생 거래를 쓰고 있다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세전 수익 기준으로 보면 미국 수익이 절반 이상이에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아까 편견법을 쓰니까 반감되고 절반이 미국에서 발생하니까 또 반감되고 네. 그다음에 일정 부분은 해지를 하니까 약간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모든 환율의 영향을 얻어맞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네. 해외 매출 비중, 환율 변동 네. 곱하기 해서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이 얘기시죠? 네. 이제 애플이에요. 애플도 보면은 환율에 대한 변동이 지난 1년 동안 대략 한 4에서 5% 정도였어요. 4에서 5% 정도가 받았고요. 네. 얘네들 또 환해지 포지션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년 대비해가지고. 하지만 일정 부분은 환율 변동을 방어하기 위한 일정 부분의 어떤 수단을 쓰고 있다.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네. 그 미국 기반 수익이 50%에 근접하고 있고요. 네. 자, 아이폰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냐면 달러로 책정되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인들은 곱하기 환율 그 가격으로 나오죠.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서비스 수익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기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좀 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그러면 구글을 한번 해봤어요. 네. 구글. 구글의 어떤 이제 2분기 기준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고요. 네. 환율을 이쪽 해당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환율의 달러 대비 변동폭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계산을 해본 겁니다. 네. 9월 말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해본 거예요. 자, 99라고 했을 때 기존이 환율을 보정하면 94.6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죠. 한 5%? 네. 네. 약간 작네 그래도. 네. 결국에는 뭐가 중요한 것 같냐라고 봤을 때는 얘네들이 원래 하고 있던 본업이 충실하냐, 거기에 대한 성장성이 얼마나 나왔냐, 이 부분이 충분히 환율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인 것 같고 네.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투자은행들이 이 환율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부분은 그 배경엔 뭐가 있냐? 2분기보다 3분기에 장사를 성장성을 많이 못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것마저 줄어드는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까지 우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율에 대한 데미지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넷플릭스가 네. 네. 환율에 대한 데미지를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네. 얘네는 매출은 미국 이외가 60%예요. 절반을 넘어가고요. 비용은 데이터 센터 이용료 같은 걸 아마존에 내야 되기 때문에 달러로 비용을 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환율의 매출은 버는 돈의 가치는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내야 되는 비용은
그대로니까 마진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주석에다가 이게 원래 환율을 보정하면 이 정도 성장하는 거고 막 이렇게 다 대부분 이 빅테크 기업들도 다 써 있습니다. 보정된 환율 기준 다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너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잖아라는 평가에다 이 환율까지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넷플릭스한테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OTT는 이미 빅테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사실 이제 넷플릭스만의 어떤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의심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곧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건데 네. 오히려 이 실적들보다는 4분기 가이던스 좀 안 좋을 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팩트셋에서 봤을 때도 S&P 500 기업들 이익 성장률이 4% 수준으로 좀 하향됐거든요. 네. 오히려 이 가이던스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는 한 번 더 시장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 원치 않아요. 아마 기업들이 연준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가이던스를 좋게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 좀 살려줘.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워리형 얘기 기업들 얘기도 좀 잘 들으세요. 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4분기까지는 좋은 소식이 그렇게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 노인과 바다였나요? 네. 그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지금을 좀 버텨야 되지 않나 좀 싶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참 맞습니다. 끝에 말 멋있네요. 여러분 모두 네, 바다입니다. 네. 여러분은 바다예요. 네, 우리 또 바다 같은 우리 조경환 팀장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